1차 분기와 2차 분기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1차 분기, 2차 분기로 나눌 수가 있고 1차 분기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가 오늘 하고 2차 분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처음에 시작은 고부라는 지역에서, 고부는 전라도에 있는 한 마을 이름이에요. 고부라는 마을에서 이제 아이고 잘못 썼다. 고부 농민 봉기인데 이게 내가 손에 가면은 이 글씨가 깨지는구나. 고부 지역에 살고 있던 이제 농민들이 이 고부 군수 때문에 많은 이제 피해를 받았는데 이 고부 군수가 누구였냐면 이름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오리예요. 무슨 오리예요? 네, 탐관오리요. 대표적인 오리고 이 대표적인 오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멀쩡한 강이 잘 흐르고 있는데 멀쩡한 강을 갑자기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그 저수지를 이용하는 물새를 내게 한다던가, 그리고 자기 조병갑의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아빠를 위해서 비석을 만드는데 세금을 강제로 거두고 농민들의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해서 자기 아버지의 비석을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사리사욕을 채우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참지 못하고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이 고부군에 살고 있던 동학을 믿는 교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고부 농민 봉기를 일으켰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살고 있었냐면 전몽준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봉기를 일으켜서 관할을 습격하고 그다음 조병갑은 도망갔어요. 조병갑은 도망갔고 그다음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뭐 쌀독에 있는 쌀창고에 있는 쌀들을 나눠주고 좋은 일들을 이제 많이 해서 거의 홍길동처럼 전몽준이 활약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사태를 정리해서 고종에게 보고를 했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봉기를 일으켰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 너무 심한 오리들이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관리를 보내줄 때 착한 관리, 청렴한 관리를 보내줘서 우리 마을이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암행어사예요. 암행어사. 근데 암행어사인데 이제 역사에서는 암행어사를 안핵사라고 해요.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안핵사가. 이제 안핵사를 보냅니다. 안핵사가 왔는데 싹 둘러보더니 이거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구나. 동학은 무조건 잘못했지. 동학이면 무조건 혼나야지. 이렇게 해서 동학을 믿었던 농민들을 특히 전봉준을 감옥에 가두고 이 고부 밀란을 정리를 한 거예요. 전봉준을 가뒀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뒷박이 와서 이거는 고부군수 조병갑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가 동학에 대한 탄압이 있었고 나라 전체가 지금 오리들을 방관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우리 억울함을 말하려면 고종에게 직접 가서 이 명성황후에게 직접 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하고 이 전몽준이 감옥에서 탈출한 이후에 전몽준이 군대를 조직해 동학농민군을 다 소집해서 이제 이 동학농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전몽준이 탈출한 이후에 이제 집합을 했어요. 어디서 집합했냐면 다 동학을 믿는 사람들 다 모여 우리 억울함 얘기하러 가자 해서 이제 어디서 모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백산에서 모두 모였어요. 백산에서 모이게 되고 이 백산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이제 전몽준이 연설을 했겠죠. 이렇게 하자.
그 연설하는 가운데 우리의 목표, 우리가 이렇게 농민운동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거다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재폭구민이란 뜻이고, 이러는 글자고, 하나는 보국안민이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재폭구민, 보국안민. 이게 뭐냐면 재폭구민은 남북한 정치인들, 남북한 놀이, 탐관오리들로부터 탐관오리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구한다. 이게 재폭구민이고요. 보국안민은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이렇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백산이란 곳은 고부 옆에 있는 조그만 언덕이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서울로 가는데 전라도라는 그 동네, 전라도라는 그 지역의 가장 큰 마을이 전주였어요. 전주. 그 전주는 이제 전라도라는 이름이 나온 유래가 전주와 나주라는 그 큰 두 도시를 이름을 따서 전라도라고 붙인 거거든요. 경상도도 마치 경상도도 경주와 상주, 충청도도 충주와 청주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서 이제 그 팔도를 만들었는데 이제 전라도는 전주가 가장 큰 도시였어요. 전주는 또 이성계라는 조선을 건국한 그 인물의 본관이기도 했고 전주에는 또 전라도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 전주에 모여 있고 전주에는 또 역사적으로 이제 그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창고도 거기에 있었고 전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는데 이 전주로 이제 먼저 전봉준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봉준의 동학농민군을 막으려고 이제 군대가 정부에서 군대를 보내요. 관군을 보내거든요. 거기 처음 만났던 곳이 황토현이라는 곳이었어요. 황토현. 여기서 동학농민군과 정부군인 관군이 싸웁니다. 여기서 동학농민군이 가볍게 관군을 격파하고, 관군, 네, 미안해요. 관군을 격파하고 그 이후로 쭉쭉쭉 점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뭐 황룡촌이라는 곳에서 한 번 더 맴매하고 여긴 장성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승리를 거두고 이러면서 이제 동학농민군을 막을 만한 정부의 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었고 전주에 있는 관군들 몇몇 남지 않은 관군들마저 동학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갔어요. 동학농민군이 전주성까지 가볍게 점령을 했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동학농민군에 의해서 나라가 뒤집어지는 나라가 변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점령까지 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종이 군대가 없으니까 이 동학농민군을 맴매하려면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해서 부정패를 해결하고 이렇게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청나라 군대를 부른 거예요. 와서 대신 이때는 뭐 밀란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이 밀란을 이 농민 봉기를 진압해 달라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청나라 군대가 와야 되는데 청나라 군대만 와야 되는데 누가 함께 왔냐면 일본군이 같이 와요. 일본군이 왜 왔죠? 무슨 조약 때문에? 네, 텐진 조약 때문에. 이 조약 때문에 일본이 함께 왔고 이때 이제 고종이 약간 당황을 했고 동학농민군도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동학농민군은 외세의 개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외세가 지금 우리나라에 왔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전봉준이 우리는 이 나라에서 이렇게 전쟁터를 만드는 것도 싫고
우리는 화해를 정부가 고종이 우리 동학농민군의 요구만 들어준다면 우리는 군대를 해산시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이제 전봉준이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 개혁안이 교과서 112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112페이지 잘 나와 있고 이 개혁안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오리들을 맴매해달라, 뭐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라, 세금을 이상하게 많이 걷는데 세금을 정확하게 조금만 걷어달라, 그리고 여러 가지 농민들을 착취하는 그런 상인 집단들도 잘 해결해달라, 이런 외세 일본 배격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여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전봉준이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개혁안을 제시하니까 굳이 청나라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나라 같은 농민들을 맴매하면서까지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전봉준이 이렇게 개혁안을 제시했으니까 그 정도 이쯤에서 화해하고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를 물려야겠다. 괜히 일본군까지 와서 지금 나라가 어지러우니 물려야겠다 하고 이제 고종이 이 화해를 받아들여서 맺게 된 화약이 전주 화약인 거예요. 화해의 약속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약을 맺게 됐고 내용이 더 길어졌네. 더 있는데 맺게 됐고 밑에 더 있는데 제가 옆에 쓸게요. 화약을 맺었고 이제 이 개혁안을 쌤, 밑에 거 못 썼어요. 받아들였고 여기 옆에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고종은 동학농민군에게 그 제시한 개혁안을 잘 이행하겠습니다. 그대로 개혁을 진행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고종이 교정청이라는 곳을 설치해요. 교정청이라고 부르는 경복궁 안에 있어요. 경복궁 안에 건물에다 교정청을 설치해서 여기서 동학농민군이 요구했던 개혁안을 이제 잘 이행하는 거예요. 교정청에서. 그리고 전봉준은 이제 동학군은 해산을 했고 그리고 정말로 고종이 개혁을 잘 진행하나 안 하나 확인도 해야 되고 또 고종이 하는 개혁을 잘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모든 전라도 지역에는 관군을 다 부셨기 때문에 그 관군들이 없는 틈에 또 마을의 도적이라던가 마을의 치안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을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집강소라는 것을 동학군이 설치를 합니다. 전라도에 한 200여 개 정도가 있었어요. 이 집강소에서 이제 고종이 하는 개혁을 잘 도와주고 고종이 하는 개혁을 감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을의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집강소라는 곳이에요. 누가 설치했어요? 동학군이 설치한 거예요. 동학군이, 농민군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강소를 설치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차 농민 봉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일본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종이 돌아가라 했는데 일본이 안 돌아가고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 전쟁이 청일 전쟁이에요. 청일 전쟁을 일으켰고 아산만이라는 곳에 청나라 군대가 머물러 있었어요. 이제 고종이 청나라를 불렀을 때. 근데 이 아산만에 있는 청군을 일본군이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됐고, 그 이후에 뭐 일본군이 뭐 여러 전투를 승리를 거두면서 청나라를 거의 뭐 다 청나라 해군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청일전쟁 이렇게 일으켰고요. 동시에 일본이 이 청일전쟁을 일으킨 동시에 경복궁을 점령해서 고종을 위협해서 진행한 개혁이 이제 갑오개혁이에요. 이것도 갑오개혁도 3차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1차 갑오개혁이에요. 1차 갑오개혁은 지금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고, 그 다음에 점령한 이후에 이제 와보니까 교정청이라는 곳을 고종이 설치해서 지금 개혁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교정청을 부시고 일본이 원하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 군국기무처라는 곳을 설치했습니다.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여기서 이제 개혁을 진행하게 돼요. 근데 이 군국기무 고종을 배제한 채 개혁을 이제 일본의 입맛대로 개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 누구를 이제 군국기무처에 앉혔냐면 우리 레드하우스가 여기 들어가게 돼요. 레드하우스 중심으로. 그리고 고종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동학농민군에게 약간 잘 보이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을 이제 전면에 내세워서 이게 갑오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원했던 시나리오는 일본이 개입한 걸 전혀 동학농민군에게 알리지 않은 채 흥선대원군을 앞에 세워서 마치 개혁이 잘 되는 것처럼, 동학농민군이 원하는 것처럼 개혁이 되는 것처럼 속이고 이제 일본이 간섭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워낙 세니까. 그래서 이제 김홍직과 흥선대원군을 앞에 세우고 개혁을 진행했는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또 만만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흥선대원군이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뒤로 동학농민군에게 편지를 계속 보낸 거예요. 정보를 흘린 거예요. 지금 일본군이 지금 돌아가지 않고 경복궁을 점령하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어려움이 고종에게 있으니 동학농민군이 빨리 궁궐에 와서 난을 일으켜서 이 일본군을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또 이 흥선대원군이 동학군에게 몰래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홍직과 흥선대원군을 중심으로 일본은 어쨌든 교정청을 없애고 군국기무처라는 곳에서 갑오개혁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어쨌든 뭐 동학농민군도 있고 흥선대원군도 있고 청나라 군대랑 싸우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혁이 일본이 원하는 100%로 진행되진 않았고, 갑신정변 때 했던 얘기들, 갑신정변 때 급진계파들이 했던 얘기들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동학군의 요구도, 동학농민군의 요구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되니까 이 요구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일본의 간섭이 들어가 있는 이런 복합적인 형태로 1차 갑오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갑오개혁의 내용도 교과서에 이제 113페이지인가에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는데 그 개혁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잘 보시고요. 그래서 뭐 여기 신분제도를 혁파했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고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아문을 설치했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그래서 잘 살펴보세요. 내용들은 그렇게 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제가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갑오개혁이 진행돼요. 이런 와중에 이제 동학농민군이 일본이 물러가지 않고 지금 이 난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군이 한 번 더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이어졌고요. 이제 첫 번째는 전라도에 있는 그 전봉준이 중심이 돼서 군대가 모였는지 집합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는 전봉준만으로는 안 되고 이제는 충청도 지역에 있는
교도들까지 합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논산이라는 곳에서 모여요. 논산에서 모이는데 이때는 전몽준이 이끄는 충청도와 전라도는 어디가 남쪽이죠? 전라도가 남쪽이죠. 그래서 이들을 남접이라고 부르고 남쪽이니까. 그리고 충청도는 누가 이끌었냐면 손병희가 이끌어. 손병희가 이끌었던 북접. 이들이 이제 서울로 향하기 위해서 논산이라는 곳에서 모이게 됐고요. 그때 이제 이들은 처음에는 동학농민운동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폭구민, 보구간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탐관오리들, 우리나라의 정치 이런 국내적인 문제들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2차가 되면 여기에다가 뭐가 추가가 되냐면 반외세가 추가되는 거예요. 반외세. 일본과 서양을 몰아내야 되는, 지금 특히 일본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충청도 논산에 모여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이제 공주라는 곳에 우금치라는 곳이 있어요. 우금치가 언덕인데 이 언덕을 넘어가서 이제 서울로 향해야 되는데 이 언덕에 일본 군대가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군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군과 관군에 의해서 동학농민군이 여기서 대패를 당하게 됐고 이 패배 이후에 힘을 잃고 동학농민군은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몽주는 도망갔지만 부하의 밀고로 잡히게 됐고 전봉준이 이제 처형 당하게 되는 그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사진이 압송되어 있는 사진이 이제 많이 교과서에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게 되죠. 그래서 전봉준은 그렇게 해서 잡힌 이후에 처형을 당하게 됐고 동학농민운동은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학농민운동을 어느 정도 정리했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도 일본이 지금 승리로 가고 있어요. 일본이 기선을 제압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2월인데요. 12월에 이제 일본이 더 강력하게 이제는 동학농민군이 없고 청나라의 간섭도 없으니까 마음 놓고 이제 갑오 개혁을 진행합니다. 이걸 우리가 2차 갑오 개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흥선대원군이 자꾸 중간에서 농민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동학농민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군국기무처를 폐지합니다. 굳이 이제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기구는 필요 없어요. 군국기무처 없애고 이제는 일본에서 친일파로 잘 성장하고 있었던 급진계파의 박영효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영효를 급하게 불러들여서 이제 일본이 원하는 대로 개혁을 하려고. 그리고 레드하우스는 아직 여전히 있고요. 이 두 명에 의해서 이제 중심이 되어서 개혁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2차 갑오 개혁이에요. 이때 2차 갑오 개혁 때 고종이 어쨌든 뭐 협박인지 원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고종이 이제 이들에 의해서 이 박영효가 작성한 홍범 14조라는 거를 이제 고종이 직접 들고 종묘라는 곳에 가서 이제 역대 선조들에게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를 선포하는데 이 홍범 14조의 첫 번째가 청나라와의 관계를 이제 더 이상 갖지 않고 끊고 조선의 자주독립, 조선이 이제 자주적인 국가로 나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홍범 14조라는 곳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얘기 말고도 2차 갑오개혁 때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추가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도 한 번씩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홍범 14조 발표한 이후에 또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건드리게 되는데 근대적인 교육제도로 바꾸게 되는
교육, 입국, 조서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교육, 입국, 조서. 일본식 교육제도를 따라오게 돼요, 우리도.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이제 일본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소학교, 일본의 초등학교죠. 네, 소학교가 우리나라에 생겼고, 그 다음에 사범학교라고 해서 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도 이때 이제 처음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근대적인 교육제도를 여기서 이제 완성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한 게 1894년에 있었던 일을 한 거예요. 1894년 우구무치 전투로 동학농민운동이 끝나고 그다음에 2차 가보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이제 청일전쟁은 막바지에 접어들게 돼요. 청일전쟁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결국엔 일본이 청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맺은 조약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조약 이름이 뭐냐면 네,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네, 시모노세키 조약이고요. 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이제 청나라는 일본에게 항복을 했고, 그리고 조선에서 더 이상 청이 간섭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청나라에 어디를 열고 있냐면 요동반도, 랴오둥반도, 그 다음에 타이완, 이거를 이제 일본이 가져가게 돼요. 전쟁에서 이긴 대가로. 이게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근데 제가 지도를 잘 못 그려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거 약간 제주도가 여기 있고 일본이 이제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가 러시아고 여기가 중국이잖아요. 여기가 조선이고 타이완은 여기에 있는 섬이에요. 타이완. 그 다음에 요동 지역은 이 지역. 우리 고구려가 열심히 이제 지켜왔던 그 땅. 이 지역 두 곳을 일본이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은 조선을 이제 이렇게 트라이앵글 형식으로 압박해 들어가면서 이제 조선에 대한 지배와 더 나아가서는 중국에 대한 이제 공격까지 감행하겠다는 뜻을 이렇게 보인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금 사실 이 요동 지역을 탐내던 나라가 또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이제 바다로 서해로 연결되는 곳이거든요. 이 요동 지역을 탐내던 나라가 누구였냐면 이 바로 러시아가 만약에 이 요동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 이쪽으로도 나갈 수가 있고 이쪽으로도 바다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조선에 대한 지배도 가능해질 거고 여러 가지 유리한 항구를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 시모노세키 조약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대로 두면 일본이 너무 힘이 세지겠다 해서 러시아가 혼자서 일본에게 대항하지 않고 치밀하게 두 나라를 더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다음 러시아가 자신 친구 프랑스와 독일을 데려와서 일본에게 일본이 전쟁에 이긴 건 좋은데 요동반도까지 가져가는 건 너무하다. 이거는 남의 땅을 이렇게 남의 국권을 침해하면서 이렇게 많은 잘못을 하는 건 옳지 않다 해서 요동반도를 반환해라 이제 일본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러시아만도 벅찬데 프랑스와 독일까지 한 번에 상대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다음에 보자. 러시아 너희들 다음에 보자 하고 어쩔 수 없이 요동반도를 반환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배상금으로 대신 받게 되는데 어쨌든 요동반도를 반환하게 되면서 다시 요동반도는 이제 청나라 땅이 됐고 대신 러시아가 이제 요동반도 쪽의 이권을 또 차지하는 또 이런 또 결과도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삼국 간섭을 겪으면서 지금 조선이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 뭐 갑오개혁, 청일전쟁, 계속 이제 동학농민운동까지 일본에 의해서 일본이 주도로 승리를 거두면서 쭉 진행되고 있었는데, 러시아의 이 요구에 일본이 순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러시아구나, 일본을 견제할 세력은 러시아구나, 이렇게 명성황후가 판단해서 이때부터 이제 명성황후와 그리고 친러 세력이 손을 잡게 되고, 이들이 이제 친러 세력은 성장하게 되고, 반대로 친일 세력, 일본과 함께 연합해서 개화를 꿈꿨던 박영효 같은 세력들은 또 힘을 잃고 이제 일본으로 다시 추방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간섭으로 러시아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러시아의 힘을 이용하면 일본을 견제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명성황후가 친러 세력들이 이제 명성황후가 친러 세력들을 이제 등용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일본에 남아있던 급진 개화파였던 박영효라는 사람을 제2차 갑오개혁 때 불러들였고요. 그래서 이 박영효를 중심으로 개혁을 진행하는데, 이제 삼국간섭 이후에 친러 세력이 성장하고 고종과 명성황후가 러시아에 접근하면서 박영효라는 인물을 맴매해야겠다. 박영효가 있으면 일본과 계속 친하게 지내야 되니 박영효를 맴매해야겠다고 박영효를 잡으려고 했는데, 박영효가 그 사실을 알고 일본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일본을 도와줄 만한 세력이 박영효가 있어 박영효가 사라지면서 이제 많이 위축이 되고, 국내에 있는 친일 세력들이 많이 위축이 됐고요. 친러 세력들이 성장을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이러다가 힘들게 10년 동안, 지금 일본이 갑신전변 이후에 10년 동안 지금 준비한 거거든요. 이 조선을 맹매하려고. 근데 그 10년 동안의 준비, 청일전쟁이 승리가 이 단 한순간으로 물거품이 될 것 같아서 일본이 급작스럽게 선택한 행동이 을미사변이에요. 일본이 을미사변을 선택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에게 슬픈 역사이면서 굉장히 일본의 만행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우리나라의 국모였던 명성황후라는 국모를 시해한 사건이 을미사변이죠. 그래서 이 명성황후 시해를 일본이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도적대로 위장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명성황후를 죽인 이후에 그 시체를 불태우기도 하고, 건물도 불태우고 증거를 다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다 조작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다 들통이 났고, 그래서 일본이 이 사실과 관련된 대장을 일본 법원에서 잡아서 맴매를 하려고 했는데, 일본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아픔을 겪었던 사건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문에 고종도 이제 경복궁에 머물기가 두렵고 일본이 굉장히 두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이제 일본이 조선의 관심을, 러시아에 향한 관심을 잠깐 끊을 수가 있었고, 그 끊은 이후에 바로 일본이 그 기세를 몰아서 박영효는 없지만 김웅집 내각을 중심으로 3차 갑오개혁을 진행합니다. 3차 갑오개혁을 진행하고요. 근데 이 3차 갑오개혁은 이제 해가 넘어갔어요. 우리가 갑오년은 1894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해가 넘어가 1895년이 됐죠. 그래서 갑오개혁은 다른 말로 을미개혁이라고도 해요. 을미년으로 넘어왔으니까. 을미개혁도 같은 말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개혁은 박영효는 일본으로 돌아갔고 김웅집이 중심이 돼서 개혁을 진행했고요. 고종은 이제 정치에 전혀 지금 그냥 큰 시련에 빠져서, 슬픔에 빠져서 정치에
잠깐 눈 돌릴 틈이 없었고 김홍집이 중심이 돼서 개혁을 진행했고요. 이 개혁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한 4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 거라서 이건 제가 써줄게요. 이때 태양력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달을 이용한 음력을 사용했는데 이때부터 해를 이용한 지금 현재 365일 양력을 이때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두법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예방접종을 이때 처음 실시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린 아이들이 많이 걸리고 거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천연두라는 질병의 예방접종이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시행했고,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단발령이라는 것도 시행하게 하는데,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선비들, 특히 조선시대에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모든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것들은 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기 때문에 소중하게 대해야 되고 머리카락도 자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전통적인 그런 것들을 다 폐하고 이제 근대적인 그런 제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전혀 합의 없이 이제 단발령을 바로 시행했고 고종이 먼저 머리를 자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옛날엔 손톱도 안 잘랐어요? 손톱을 잘라서 그걸 잘 싸서 땅에다 묻어놨어요. 쌤 근데요. 네. 저번에 삼각관섭 쓴 다음에 밑에다가 뭐 더 써주셨는데 그거는 그럼 그냥 냅둬요? 그거 잘 봐야죠. 제가 다 쓰기 귀찮아서 이제 제목만 쓰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연결해서 넘기신 가는 거예요? 거니까. 네, 그냥 넘기신 거예요? 네. 다 했던 거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손톱 발톱을 잘 싸서 보관했고 이 치아 같은 것도 빠진 치아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그것도 잘 보관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이제 청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조선은 자주 국가니까 연호라는 걸 이제 처음 사용하게 되고요. 그때 처음 사용한 연호가 건양이에요. 건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개혁이 진행되는데 지금 이 단발령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선비들 우리가 위정척사운동 잠깐 했는데 위정척사운동 그 유생들을 볼 때는 성리학적인 질서에 전혀 어긋나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나라의 국모인 명성황후를 죽인 사건 이런 사건들은 정말로 일본을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잖아요.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그 위정척사 운동을 했던 유생들이 참지 않고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게 을미의병이에요.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과 단발령 시행이라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개혁을 진행한 일본과 정부에게 대항해서 을미의병을 일으켰고요. 이때 을미의병으로 이제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반일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을미의병이 일어났고 을미의병이 일어나면서 을미의병을 진압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출동을 했어요. 근데 일본군이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제 지방으로 뺐거든요. 을미의병은 지방에서 뭐 일본의 그런 상점들을 습격하거나 뭐 일본과 관련된 곳들을 습격하기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일본군이 진압을 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빠져나가서 의병 진압을 하는 그 사이에 경복궁 생활의 두려움과 일본의 간섭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고종이 냅다 뛰어가죠. 냅다 어디로 뛰어갔냐면 냅다 1896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냅다 어디로 뛰었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뛰어가요. 러시아 공사관을 줄여서
아관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고종이 도망갔다. 이거를 우리가 파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밑에 부분 한 아관이라고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감사해요. 네. 이렇게 해서 아간 파천이 이루어지게 됐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이라는 말은 좀 그렇네요. 네. 피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게 됩니다. 러시아 공사관은 러시아에 있나요? 러시아 공사관 어디 있죠? 아니요. 러시아에는 없어요. 네, 러시아 공사관 어디 있어요? 저희 나라요. 네,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죠, 서울에. 네.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은 서울에 있는 외교관 건물을 말하는 거고요. 덕수궁 바로 옆에 있었어요. 덕수궁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까지 경복궁에서 거기까지 뭐 냅다 뛰면 10분이면 뛰어가거든요. 예, 글로 이제 피신을 했네요.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일본이 이제 고종을 놓쳤잖아요. 근데 일본은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더 이상 군대를 조선에 주둔시킬 명분이 없어서 군대를 다시 돌리게 됐고 이제 대신에 우리는 어떤 나라의 간섭을 받게 됐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러시아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네, 고종이 러시아에 볼모 잡혀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러시아의 간섭을 받게 됐고 이젠 친일 관료 대신에 친러 관료들이 이거 친미 관료들이 성장하게 되고요. 러시아가 우리나라 왕을 안전하게 데리고 있는 대가로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이권이 서양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권이 뭐 철도 부설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삼림 벌채권, 나무를 베어가는 권리죠. 그런 것도 있고 탄광 채굴권, 우리 지하 자원들을 채굴하는 그런 권리도 다 이제 뭐 금광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서양이 많이 가져가게 돼요. 이렇게 해서 아간파천으로 고종은 일본의 간섭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대신에 우리는 러시아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간파천에 대한 얘기고요. 이렇게 아간파천하고 있는 동안에